자, 일단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류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추워요. 아까 뭐 뉴스를 보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뭐 19도, 20도라고 하니까 실제로 온도보다도 훨씬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막 아침에 이제 올 때마다 택시를 타잖아요. 사실 네. 일찍 오니까 차가 없어서 네. 택시 기다리는 그 10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진짜. 또 택시 타고 다녀요? 새벽에는 버스가 안 다닙니다. 아. 저희는 몇 시에 나오시는지 아시죠? 걸어올까요? 야, 새벽에 택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택시 타고 다니는 류 기자의 첫 번째 뉴스 전에 시장 잠깐 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은데 지수별로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 대비 0.25% 증가를 했지만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6% 하락했습니다. 또 반대로 또 S&P 500은 0.16% 올랐고 러셀 2000은 0.45% 내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봤을 때 이제 장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모습을 보이면서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 많이들 좀 봤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편 관세를 강행하기 위해서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1977년도에 제정됐던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이라고 하는 IEEPA를 근거로 해서요.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를 한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안보나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해지자마자 이제 국채 금리가 네. 굉장히 많이 또 튀어 올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지수라든지 선물로 좀 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ADP 이제 또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여기서 또 약간 또 반등이 있었는데 ADP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작년 12월 민간 고용이 이제 12만 2천 명을 기록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어떤 수준이냐 하면 직전 달 증가폭이었던 14만 6천 명, 또 시장에서 예상치였던 14만 명이 이제 14만 명보다도 낮았기 때문에 네. 조금 이게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주가가 또 사실 조금 변동이 있었고요. 그랬다가 이제 어제 연준에서 대표적인 매파라고 좀 그 불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입니다. 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약간 또 비둘기적인 또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랐다가 그랬다가 이제 연준 이제 FOMC 의사록이 의사록. 공개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왜 4회에서 2회로 줄였는지 네.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포함된 그런 이야기가 다시 전해지면서 다시 또 내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출렁출렁출렁해서 여기 그 다시 좀 띄워주시면 보면 아시겠지만 차트 흐름이 출렁출렁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모두가 다 출렁출렁했던 게 이제 하나의 이벤트가 하나하나 발생할 때마다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종목별로 봤을 때는 좀 M7이 그래도 그냥 좀 보합과 약보합, 네. 강보합 이렇게 보였는데 어제 많이 좀 움직였던 거는 사실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였습니다. 양자컴.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이제 어제 좀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인 아이온큐. D-Wave 퀀텀이 네. 36.13%가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요? 하루 만에 이게 어젯밤이에요. 아. 왜 빠졌냐면은 젠슨왕 엔비디아 이제 회장이 네. 어제 이제 양자 컴퓨터가 그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최대 30년까지는 기다려야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D-Wave 요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온큐 39%. 네. 아이온큐? 하룻밤에 39%. 그래요? 네. 더 놀라실 게 많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하룻밤에 45.41%. 아. 그리고 퀀텀 컴퓨팅이 43.34%가 빠졌습니다. 아. 하룻밤에 빠진 거죠. 그 젠슨 왕이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거면 네. 젠슨 왕은 정말 기술 리더십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말 한마디로 굉장히 좀 주목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였는데.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제 그 테슬라 주가뿐만이 아니라 관련주들 그리고 네. 이제 심지어 코인까지도 많이 움직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사실 젠슨왕은 AI라든지 네. 아니면 HBM 관련 거 이런 이제 반도체 서버 이쪽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었는데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발언 하나가 관련주들의 주가를 완전히 끌어내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테크 관련해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네. 이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젠슨왕은 어쨌든 자기가 이제 GPU를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해관계자일 수 있잖아요. 이해관계자죠. 네. 왜냐면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저렇게 되면 이 GPU가 생각보다 아주 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 말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건가? 20년 걸린다는 이 말을. 모르겠어요, 저도. 맞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양자 컴퓨터도 잘 모르겠는데. 거. 양자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와, 그래서 앤트맨 보면 양자 이야기 나와요. 네. 네. 야, 이 얘기에 어쨌든 하여튼 시장이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진 거는 뭐 네. 확실한 것 같다. 근데 좀 전문가들 이야기들 요즘 들어보면은 네. 이제 작년에 특히나 하반기 때 좀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릴 만한 근거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관련주들이 빠지고 오늘도 보면은 제스난 이야기 나오면서 양자 컴퓨팅, 특히나 아이온큐처럼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마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 보면서 글쎄요, 이렇게 올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가 좀 많이 심하고 변동성도 굉장히 심하겠다. 계속 그냥 우상향을 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뉴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스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어제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4분기 본격적인 어닝 시즌으로 이제 돌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오진 네. 않았거든요. 사실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많이 화해를 하면서 어제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은 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제 발표한 연간 그리고 4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4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30.5% 증가한 6조 5천억 원, 매출의 경우에는 10.65% 증가한 75조 원을 각각 기록했을 걸로 지금 잠정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매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10% 좀 넘게 올랐지만 영업이익 보시면은 130% 넘게 올랐거든요. 네.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예상치는 지금 어떻게 봤었냐면은 증권가에서 컨센서스를 모아보니 영업이익은 7조 9,705억 원 그리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7조 4천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옆에 연간 실적 보시면은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보시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00조 800억 원, 전년 대비 15.9%, 영업이익은 32조 7,300억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 398.2%를 기록했을 것으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제 이거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제 주가도 조금은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분석하는 이야기는 양극화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제 디램 시장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수요 약화 그리고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을 거다. 네. 안 좋았는 게 이제 130% 상승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드디어 바닥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보고 있었는데 HBM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서도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HBM3E가 4분기에는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않겠냐 네. 이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많이 반영됐죠. 3분기 때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게 늦춰지면서 주가도 빠졌고 실적도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빠지진 않았지만 기대치는 조금은 부합을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HBM3 14단 제품을 제일 먼저 개발하고도 지금 아직도 통과를 못했으니까 젠슨항 한마디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네. 젠슨항이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어쨌든 빨리 좀 퀄리파잉을 받아서 공급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게 SK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한 SK 하이닉스만 봤을 때 네. 누적 영업이익이 15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의 이제 DS 부문이죠. 반도체 부문은 작년 전체가 한 15조 원 정도가 될 걸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되더라고요. 네.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조 원 가량의 지금 영업이익을 거뒀을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는 3분기 동안에 이뤄낸 게 삼성전자 반도체가 1년 동안 이뤄낸 수익보다도 높은 상황이고 네네. 지금 증권가에서는 한 전체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23조 원 가량의 지금 영업이익을 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 전체 네, 그렇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네. 23. 23조 원 정도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4분기에만 한 8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거두게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보다도 한 2.56배 정도 많은 영업이익인 거죠. 그렇게 네네. 되면 이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네. 삼성전자 뭐 DS, DX, 뭐 HA 다 포함해서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하나만으로 더 넘어서게 되는. 아니죠. 삼성전자 지금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작년도 전체 영업이익은 32조 7,300억 원. 예.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한 23조 원. 그러니까 이제 전체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높지만 아니 4분기만. 4분기만 봤을 네, 때 4분기만. 보면 그렇죠. 4분기만 봤을 때는 이제 HBM 하나가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보다도 훨씬 큰 수익성을 가져다 줬다라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이제 주가는 어제 좀 좋았습니다. 네. 주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가 좀 차트에 띄워주세요. 이제 57,300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장 대비 3.4% 올랐습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그래도 전년 대비 많이 올랐고 결국에는 바닥을 확인한 거다. 그리고 이제 젠슨항이 계속해서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그런 좋은 시도들이 많이 좀 포함이 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도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오후에 LG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거 역시도 잠정입니다. 잠정으로 봤을 때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이제 53.3% 감소한 1,461억 원. 그리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0.19% 증가한 22조 7,77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4천억에서 3천억대 정도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4천억 기준으로 본다면은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는 셈이고 네. 이제 최근에는 2,500억 원까지 좀 많이 조정이 됐었거든요. 물류비 상승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억 원 이상 지금 낮게 나와서 조금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LG전자 주가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안 좋았던 거는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류비가 이슈가 좀 많이 컸다고 합니다. 네. LG 같은 경우에는 현지 공장보다도 국내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해온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LG전자가 이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걸 보시면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예상치 못한 글로벌 해상 운임 급등이나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재고 건전화 차원의 일회성 비용 등이 발생하면서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좀 LG전자가 요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 부문이죠. 네. B2B.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좀 투자 비용도 많이 늘고 또 최근에 이제 사업부를 따로 뺐거든요. 이 과정에서 약간은 조금은 변동성도 많았고 수익성도 좀 감소한 게 이번에 실적 부진의 좀 가장 큰 원인이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전자의 일단은 실적은 잠정 실적이고 네. 이달 중순쯤에 이제 진짜 이제 최종적으로 집계한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공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별로 그때는 한번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뉴스요. 다음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이게 부동산 뉴스죠. 네, 하나 나왔는데 어제 금융당국에서 나온 이제 발표를 보시면은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한 세 군데에서 지금 그 보증 비율을 정하거든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신 허그 그리고 이제 주택 HF라고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네. 그리고 이제 서울보증보험 이렇게 지금 세 군데에서 지금 이걸 많이 보고 있는데 다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일원화 시키는데 낮게 일원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뭐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3단계 스트레스 3단계 DSR이 이제 7월 달에 결국에는 시행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어제 금융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금융위에서 어제 업무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업무 계획 발표를 하면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제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네.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90%, 네. 그리고 이제 허그랑 SCI 서울보증은 100% 보증 비율을 지금 잡아줬었는데 이거를 낮춰서 90%로 일원화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전세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이제 상한액이 상한액이 아니죠. 대출 그 금액이 조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보증 비율이
담보를 잡아주던 보증 비율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도 결국에는 조금은 낮출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좀 100%를 해주는 거는 많이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갭 투자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전세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다른 데 투자를 하면서 이제 지금 뭐 전세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좀 낮춰서 결국에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어제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한 게 전세 대출이 국민 주거 안정이란 측면에서는 필요한 제도기는 한데 상환 능력 심사 없이 공급되다 보니까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 대출 자금이 투기적인 주택 수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네. 하면서요. 이에 전액 보증이 아닌 부분 보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졌고 보증 비율을 90%로 일원화하는 것은 이르면 1분기 중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위해서 지금 부처 간 협의는 모두 맞춰놓은 상황이다. 네. 또 이제 수도권 보증 비율 인하 폭과 시기는 내수 상황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좀 바로 또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전세 대출을 DSR 규제 내에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는데 테이블 위에는 올려놨다. 테이블 밑으로 내린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전세 대출 DSR 규제 내에 포함을 하게 할지 말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가계 대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7월 달에 시행을 할 때 그때 전세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제 많이 가계 대출이 줄지 않는다. 그러면은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을 할 거고 만약에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조금 줄었다. 약간 안정세가 됐다라고 하면은 3단계에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금융위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 한도로 쪼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지금 이제 7월에 예정대로 시행을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 네. 한번 표 준비한 걸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DSR이라는 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거거든요. 네.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부채를 다 이제 담보로 잡을 때 여기에 이제 계산에 집어 넣는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건데 1단계가 작년 2월에서 8월 달 이때 좀 시행이 됐고요. 2단계가 원래는 6월 달에 시행을 하려다가 네. 8월 달로 2달 미뤄져 9월 달이 8월 달이죠. 그때 미뤄지면서 9월 달부터 시행이 된 건데 이때 이제 좀 많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이제 집값이 막판에 한번 불꽃을 튀우면서 올랐다라고 할 때가 이때였고 결국에는 이때도 만약에 안 잡히면은 2단계를 하고도 안 잡히면은 3단계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집값이 상승세가 꺾였다라는 것도 있고 네. 뭐 여전히 좀 높게 거래가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7월 달에 이제 계획대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게 됩니다. 네. 기존에 1단계는 이제 3억 7,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3단계가 시행이 되면은 약 5천만 원 가량 좀 줄면서 3억 2,300만 원밖에 못 받게 됩니다. 네. 이게 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좋게 본다면은 주택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내가 가계 대출을 좀 잡아서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생존을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 계획을 잡으셨던 분들은 이게 조금 많이 혼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십시오라는 게 이번 금융위의 발표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부동산 대출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만약에 이제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관련 뉴스였던 것 같고요. 네. 그 권도영이가 이제 미국에서 재판이 시작이 됐군요. 네, 저희 권도영 전문가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요? 네. 아, 권도영 저 전문가. 그 가상화폐를 잘 아는 건 아니고 네. 그 저한테 권도영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제보해 주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스토리 라인을 쭉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재판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 백그라운드 내용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도망 다녔고 거기서 뭘 했고. 아, 전문이에요? 전문가고 저희가 압권 채널에 어제 올려놨습니다. 아, 어제 그래. 저녁 6시에 올려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앞권 말고 저 이주호 기자의 뒷권 뭐 이런 거 하나 해. 뒷권. 뒷얘기 전문해갖고. 자 그러면 우리 CS 한번 CS 만나볼까요? 가야죠. 네. 지금 미국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네.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CS 권순우 취재팀장 직접 만나기 전에 네. 준비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네, 영상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CS를 말로 들으면 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도록 하죠. 네. 자, 영상 틀어주세요. 최태원 회장이 SK 부스에서 지금 참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AR과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사실 저 권순우 취재팀장이 지금 AR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화면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좀 흥미로웠었는데 뭐였죠?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인데 지금 오른쪽 두 번째 칸에 이게 디스플레이가 점점 보이는 거 아시죠? 보이시죠? 이게 우리 차를 이거는 한번 류종훈 기자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모비스가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네. 앞에 있는 이 앞유리 전체를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전할 때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옆 사람은 그냥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정보가 재미가 없고 네. 그러니까 나는 영화를 볼 수 있게 이쪽 부분은 영화가 나오고 운전석 쪽에는 이제 그 주행에 필요한 속도나 뭐 내비게이션 정보나 이런 거 나올 수 있게 각각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게 이번에 현대모비스에서 개발해 놓은 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류종훈 기자가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해 준 게 뭐였었냐면 자동차에 디스플레이가 되게 많은데 되게 다 작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로 쓸 수 있는 게 앞유리인데 앞유리 전체를 쓰면 왜 얼마나 그걸 안 크겠어요. 쓰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괜찮네. 네. 그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네. 이제 전체를 썼을 때 또 운전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네. 또 구분해서 부분적으로 또 따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이번에 현대모비스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앞에 저 도라나 팀 또 엄청 짜증 나겠네. 아니 3D로 네. 딱 총격전이 벌어지고 두두두 하는데 조리 딱 쳤어. 완전 포기 아닙니까? 엄청 아깝겠는데. 여튼 네. 뭐 지금 현재 미국 LA에 나가 있는 라스베가스에 가 있는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권 팀장님 나와 계시지요? 네, 권순우 기자팀장 라스베가스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반갑습니다. 예, 사람 없는 데 가니까 얼마나 좋아. 오늘 화질 좋다. 오늘. 그쵸. 네. 네. 야, 자, 지금 어떻게 그 CS 두 번째 날인가요? 예, 저희는 세 번째 날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한국에서도 CS 얘기하면 다 젠슨왕 그러면서 막 주가 출렁출렁 막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사실 그 젠슨왕 CEO의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현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제일 기반의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이제 그 AI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네, 그 위에서 이제 오픈 AI나 구글 같은 데가 모델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 무엇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게 지금 쫙 깔려 있는 게 여기 CES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모든 제품들이 다들 AI 하면서 이 AI를 사람들이 실제로 만지고 사용하는 제품에다가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거를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면 피지컬 AI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로봇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마존 부스에 갔더니 무슨 화재 경보기 같은 거를 해놨더라고요. 네. 진짜 막 대단한 로봇이 아니더라도 그런 화재 경보기 하나도 다 인공지능이 접목된 그런 그 전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서 이 젠슨왕 CEO가 또 한마디 해주면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최태원. 그래요? 네. 오늘 알기로는 최태원 회장이 그 젠슨왕 CEO를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 CEO가 그 끝나고서 기자간담회를 이렇게 컨퍼런스 이후에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삼성은 원래 뭐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확실한다. 네. 삼성은 LC 부분을 원래 엔비디아에다 납품을 하던 업체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 고문을 좀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야 새로 디자인을 설계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뭐 나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만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이제 부스에 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는데 다들 궁금해하는 거 만나서 뭔 얘기했냐 이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얘기가 뭐 지금보단 조금 지나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최태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엔비디아 젠슨왕 만나기가 되게 부담스럽다. 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 차세대 제품에 대한 주기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엔비디아가 칩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칩에 맞는 차세대 메모리가 속도에 맞춰서 나와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주랑 만날 때마다 차세대 메모리 언제 됩니까? 차세대 메모리 언제 됩니까? 이 얘기를 맨날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최태원 회장이 나 그래갖고 제주랑 만나기 되게 부담스럽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표정이 좀 밝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사람 모이게 껴서 봤는데 그 정도면은 뭔가 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그 제수랑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주가가 출렁출렁하는 거라 그러면은 오늘 장 열리고는 나름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저 권 팀장님 저 약간 이런 거 우리도 흉내 좀 한번 내봅시다. 뒤로 이렇게 몇 걸음 걸으면서 이렇게 좀 그 뒤에 배경도 좀 이렇게 좀 바꾸는 거 보여주고 해요. 배경이 주변에 있는 것들 좀 보여주시면서 제가 걸어봐. 원래 이런 라이브 전문인데 이게 끊길까봐 잘 안 하던 건데 제가 한번 천천히 걸어가면서 한번 얘기해 그러시죠. 네. 하겠습니다. 마음껏 말씀 말 걸어주십시오. 아니 일단 그러면 그 CES에 그 우리나라 말고 일본, 중국 이런 데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끊기네. 엄청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움직이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딱 최적화된 자리였나 봐요. 어떻게 보시면 한지원 기자가 지금 전파 제일 잘 통하는데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엔비디아가 판을 깔아요. AI로 판을 깔면 여기서 뭔가 아까 피지컬 AI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피지컬 AI를 누가 만들 것이냐가 이게 제일 큰 관건인데 거기에 세 국가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 여기에 부스별로 특징들을 보면은 한국 회사들은 이번에 유독 제품에 대한 거를 강조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TV가 뭐 얘기는 하죠. 뭐 투명 LED TV에 무선으로 돼 있는 엄청나게 좋은 1억 7천짜리 TV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정프로님이 야 1억 7천짜리 TV를 누가 사냐 뭐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누가 사 그걸.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제품과 제품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AI로 어떻게 개인 맞춤형을 만들 것인가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진짜 우와 저거 너무 써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아직 AI가 실제로 제품에 들어가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는지는 굉장히 도전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셉 정도를 보여주고 구현은 해놨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한테 와 이거다 싶은 거를 주지 못한 것이 한국 부스의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일본 부스는 어떠냐면은 일본 부스를 한지원 기자하고 들어가는데 한지원 기자가 숨을 확 쉬는 거예요. 한숨을. 그러면서 아유 하면서 했더니 뭐냐면 파나소닉이 거기다 옛날에 자기들 만들었던 거 쫙 깔아놨더라고요. 그 비디오 데크, 그 VHS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캠코더, 뭐 턴테이블 뭐 이런 거를 막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일본 부스의 특징은 뭐냐면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루한 느낌 있잖아요. 그 고루하면서 정체돼 있던 그런 일본 특유의 분위기를 그 AI와 친환경 시대로서의 전환에 정말 변화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료전지라든지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원래 파나소닉은 가전 회사잖아요. 근데 가전보다 오히려 이쪽 이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B2B 비즈니스 쪽에 특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미유라는 뭔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AI 에이전트를 보여줬어요. 에이전트인데 근데 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일본 하면은 뭐가 많습니까? 노인이 많죠. 그럼 노인 하면은 건강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AI 에이전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본은 이렇구나. 또 하나 특징 뭐 소니하고 그 도요타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도요타 4년 만에 CES 나왔어요. 근데 도요타 기호 회장 딱 나와가지고 그 우리 우분시티 조금 만들었습니다. 10분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야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5년 전에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거를 5년 동안 추진을 해서 이제 1단계를 완공했다. 올해 가을에는 입주를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유종훈 기자가 잘 아실 건데 매년 가보시면 느낄 겁니다. 매년 발표만 해요. 그 다음에 되면 또 딴 거 발표하고 그 다음에 되면 또 딴 거 발표하고 이게 CES에 나오는 업체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일본 업체들 특유의 5년 전에 했던 얘기를 5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동안 따박따박 해오던 거를 5년 후에 공개를 한 거거든요. 발표. 그리고 혼다스하고 소니하고 만든 아필라 있잖아요. 유종훈 기자 그거 매번 봤죠. 드디어 올해는 계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가격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일본 업체가 보여주고 있는. 맞아요.
한 9천만 원에서 한 1억 한 1천, 2천 한 이 정도 선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일본 업체가 보여준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지만 뭔가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들을 몇 년이 지나서라도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는 그런 스케줄을 보여준 뚝심 이런 네. 것들이 일본 업체들의 좀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은 그렇고 중국 쪽도 진출했을 거 아니에요. 중국 많이 나갔죠 이번에. 와. 중국은 한 3, 4년 전에 한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부스 엄청 크게 차리고 노래 많이 엄청 썼겠네.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러면서 이번에 그 TCL이랑 하이센스 가전제품 네. 만드는 데잖아요. 네. 네. 거기서 그냥 디스플레이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디스플레이 막 있잖아요. 한국에서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딱 영어로 다 써있죠. 뭐 세상에서 제일 큰, 어. 뭐 세상에서 제일 밝은 네. 이런 네. 것들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번에 그 RGB 미니 LED TV라는 거를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예전에 삼성이랑 LG랑 뭐 QLED가 제일 좋다, OLED가 제일 좋다, 막 이런 거 경쟁했던 그런 장면들이 좀 떠올랐고, 네. 그리고 예전에 삼성에서 보여줬던 AI 외환동물 볼리라고 기억나세요? 네. 동그란 네. 뭔가 생긴 거 막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이번에 TCL에서 보여줬던 거는 에이전트 로봇 에이미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제일 돋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한국은 그러면 역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너무 위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분명 들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그 위축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국 업체가 지금 제품 자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제품 자체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한국 업체들은 이 제품과 제품을 AI로 어떻게 연결시킨 것인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뽀대나게 멋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 가전제품 그 제품마다의 그 경쟁력 자체는 이미 한국 수준에서 크게 뭐 벗어나는 거 없다. 네. 그냥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들을 한국, 중국, 일본이 공유하고 있고 오히려 AI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피지컬 AI, TV가 됐던 모바일 폰이 됐던 뭐 가스레인지, 세탁기, 뭐 여기 뭐 냉장고 이런 걸 다 통틀어가지고 네. 이 AI를 다 제로 베이스에서 똑같이 시작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은 이번에 CES가 보여주고 있는 컨셉이 뭔지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좀 되게 위축돼 보이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많이 뒤처진 것 같고 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 혁신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하. 이 CES 현장에서도 뭔가 약간 좀 한국 구스들이 좀 위축된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느끼는 거는 다 똑같아요. 다 AI로 전환되는 그 초기에서 내가 여기서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다 똑같은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었다 아니면 우리가 혁신이 없다 이런 거로 고민할 때가 아니라 어차피 남들도 똑같으니까 네.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달려가면 따라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좀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은 우리 권 팀장님이 또 여기저기 부스에서 찍으신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같이 좀 자료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시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날씨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온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는? 이게 가을 날씨 치고는 조금 쌀쌀한 한 10도에서 그 10도 그러니까 0도에서 10도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한국에 비해서는 여기가 훨씬 날씨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영하 11도다 씨. 내년에 정프로님 같이 오시죠. 아니 근데 우리 업체들이 거기 잘 없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권 팀장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자, 우리 업체들이 네. 아무래도 CES 쪽에 예전에 막 정말 화려하게 삼성, LG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갔었는데 우리 업체들이 그 예전의 위상만 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좀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좀 보내볼까 합니다. 어떤 제품이요? 이제 밥솥. 오. CES 미국에도 지금 우리 K푸드가 엄청 난리죠. 인기를 끌면서 한국식 밥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많아요. 저는 그때 CES의 쿠첸 밥솥을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 쿠첸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네. 뭐 밥이 시작됩니다. 쿠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인공지능이 어찌 보면 가장 네. 시작을 이런 제품들이 알려준 게 아닌가. 맞아요. 알아서 밥 해주고 백미, 잡곡 다 따로 해주잖아요. 다 따로 해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쿠첸 밥솥, 네. 요거를 저희가 와. 예, 여기 6인용이거든요. 네. 네. 예, 쿠첸 6인용 여기 딱 디자인도 그 백자 스타일로. 예쁘네요. 백자 에디션입니다. 예, 백자 에디션. 백자 에디션 만들었는데. 제가 들고 있을게요. 주세요. 그럴래요? 네, 설명은 정프로님이 네. 해주시고 제가 들고 있을게요. 아, 요 오. 백자 에디션. 백자 에디션. 예, 쿠첸 밥 맛있게 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이건 뭐 뻔한 얘기니까 더 네.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에 햇반 기능 있다는 거. 햇반? 햇반이요? 그러니까 이걸로 밥을 해요. 네. 햇반 기능 누르면 밥을 해. 네. 밥을 한 80%, 90% 이 정도만 딱 조금 네네. 미입하게 해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냉장고나 뭐 이런데 이제 락앤락통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전자레인지에 딱 데우면 햇반처럼 바로 먹는 거예요. 아. 원래 그냥 밥해서 네. 그냥 냉동실 넣어놨다 다시 하면 약간 좀 맛이 별로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바뀌어요. 네, 근데 이거 냉장고 냄새도 나고. 맞습니다. 이거 햇반처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 와, 이런 기능이 다 있어. 야. 그럼 이거 비싸지 않아요? 비쌀 것 같은데. 비싸죠. 이거 6인분이에요. 지금 질문하셨는데 6인용입니다. 6인용. 6인용인데 아니 1인 가구 대세인데 6인 너무 크지 않냐? 아니에요. 안 그래요? 1인 가구인데 2인짜리 사잖아? 못 해 먹어 그거는. 넘쳐 안 돼. 애들 장난감입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소꿉 장난용이고 한두 명 살아도 요 6인용이 딱 맞아요. 6인용이 제일 맞죠. 네. 네. 6명 살면 6인용 딱 맞습니다. 6인용이니까. 네. 네. 요즘 밥 그렇게 막 엄청 예전처럼 막 엄청 퍼먹지 않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요 쿠첸을 뭐 얼마냐 80만 원이냐 90만 원이냐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얼마에? 14만 8천 원. 와, 싸다. 14만 8천 원. 가격이 값이다. 쿠첸이죠. 저 네. 중국 제품 아니고 아니, 쿠첸 아니, 맞죠? 가격이 값이네. 쿠첸 와. 아니고 차첸 아니고 쿠첸입니다. 우와. 정품. 네, 요거를 14만 8천 원에 저희가 잡아왔으니까 요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별히 뭐 고민하실 건 없는 것 같고 집에 밥솥이 있는데요. 누가 모릅니까?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하나 더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이제 밥솥 바꿀 때가 됐다는. 저는 바꿀 겁니다. 생각보다 네. 은근히 밥솥이 그냥 해먹는데 바꿔보면 밥맛이 달라져 있어요. 아 맞아. 나는 익숙해져서 이게 밥맛이 달라진 걸 모를 뿐이지 네. 밥솥은 좀 난 이거 오늘 사갈 거야 이거. 우리 집 반, 밥솥. 반하셨네. 아니 왜냐면 밥솥이 네. 좀 이제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패킹 뭐 이런 거에 네. 좀 꼈어. 아, 맞아요. 네, 좀 네. 오래되니까 끼더라고. 근데 네. 약간 밥하면 조금 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음. 난 얘 오늘 무조건 가져갑니다. 내 거다. 얘 그냥 가져갈 거야. 네. 하여튼 그 쿠첸 밥솥 14만 8천 원. 네. 어디에서도 보실 수 없는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밥솥을 이렇게 딱 열어볼까요? 이렇게 딱 열리는데 열면 이렇게 전복이 나옵니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네, 밥솥을 열면 전복이 나와요. 네, 요 전복은 완도 전복 네. 2팩짜리.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팩이겠지? 이 큰 전복 다 손질까지 돼 있는 요 전복. 왜냐면 이제 집에서 손질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복을 또 저희가 12팩이 38,000원. 네. 야, 얘도 싼데? 12개요? 아니면 12팩이요? 12팩 12팩이네.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 이게 4,000원이요? 이렇게? 그러네. 맞나 가격? 하여튼 이게 몰라요. 난 모르겠어. 네. 12팩에 38,000원이래요. 네. 음. 12팩에 38,000 되게 싸네. 12팩이면 36. 3,000원이고 그러면 하나에 500원이라는 얘긴데? 한 마리 500원이라고? 아닐 그렇게 것 되잖아요. 같은데. 이거 좀 가격 이상한데. 네. 잘못했나? 하여튼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네, 다시 알려주세요. 네. 하여튼 전복을 12팩에 38,000원 마리당 500원 꼴로 오. 가져가실 수 있는 전복이 꽤 큰데? 그러니까요. 예, 많이 요- 큰데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전복죽도 이 쿠첸에다 해 드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전복까지 오늘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됐어. 한 팩이 12팩? 그치 전복이 너무 싸죠 여러분. 가격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예. 이게 6팩이라고? 아 그런가? 그럴 아, 수도 12알. 아, 네. 12알. 한 팩에 하나를 그렇겠지. 쳐서. 아이, 그래,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안. 그러면 한 마리당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6팩인가? 방금 6 개였었죠. 6개? 네. 그래. 미안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당 3,000원.
한 마리당 그래 그 정도 되겠지. 네, 한 마리당 12마리. 엄청 크던데요. 보니까. 네. 12마리. 그래 네. 나도 어쩐지 가격이 이상하더라고. 한 그럴 수 팩이 없죠. 한 마리, 네. 12마리에 38,000원. 그 정도가 적당하지. 왜냐면 전복이 커요 이게 꽤. 네, 그래서 그렇게 포장 단위로 잘 이렇게 손질해 놓은 거니까 네. 집에서 이렇게 썰어 갖고 이렇게 뭐죠 그 버터구이 같은 거 해 드시면 진짜 맛있어. 네, 맛있겠다. 그렇게 예. 맛있게 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링크 다 올려 드렸으니까 한번 맛들 보시고 좋은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밥솥은 가져가지 마시고 이건 내 거니까. 네. 유종훈 기자는 유정 오늘- 기자는 얼른 가시고 네,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늦었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